경제사상 가장 끔찍했던 재앙 중 하나가 바로 21세기 초반에 터진 금융대란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를 뒤흔든 경제 쓰나미였죠. 집값 상승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고 세계 최대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혼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2008년이라는 해가 인류 경제사에 남긴 상처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깊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붕괴가 어떻게 전 세계를 마비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뿌리는 훨씬 전부터 자라고 있었어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거품처럼 터진 사건이 있었죠. 닷컴 버블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았어요. 연방준비은행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바로 금리를 대폭 내리는 것이었죠.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75%까지 떨어뜨렸어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진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대출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특히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같은 월급으로도 훨씬 비싼 집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미국 정부도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선사하겠다며 주택 정책을 대폭 완화했어요. 페니메와 프레디맥이라는 정부 관련 기관들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많이 해주도록 압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앙의 씨앗이 됐죠. 2004년경이 되니까 미국 전체 가구의 69%가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대출 심사가 점점 느슨해졌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줘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대출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불리는 것들이었는데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증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었어요. 심지어 임자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에게 주는 대출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수십만 달러를 빌려준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라는 무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일반 은행과 달리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투자 은행들이 마치 은행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어요. 이런 투자 은행들은 전통적인 은행보다 훨씬 위험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은행은 고객들의 예금을 받아서 안전하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주요 업무였지만 투자 은행들은 자기 자본으로 직접 투자하거나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려고 했어요. 문제는 이들이 빌린 돈의 규모가 자기 자본에 비해 너무 컸다는 점입니다. 2004년 4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투자은행들이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돈 1달러당 12달러까지만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손해가 날 때는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게 되죠. 당시 규제 당국자들은 큰 투자 은행들이 스스로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부가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게 낫다는 자유시장 철학이 지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규제가 완화된 투자 은행들은 마치 제한이 없는 도박판에서 뛰노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은행들이 위험한 대출을 마구 해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 대출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은행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대출들을 모아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방식을 증권화라고 불렀어요.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라는 복잡한 이름의 상품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수천 개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나로 묶어서 투자 상품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원래 대출을 해준 은행은 위험에서 벗어나고 그 위험은 이 상품을 산 투자자들에게 넘어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위험이 분산되는 좋은 시스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제거한 게 아니라 단지 옮긴 것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품들을 평가하는 신용평가 회사들의 행태였습니다. 무디스, 스탠다드 푸어스 같은 회사들이 이런 복잡한 금융상품에 등급을 매겨줬는데 문제는 이들이 돈을 받고 평가를 해줬다는 점이에요. 상품을 만든 투자은행이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니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돈을 주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쓰레기 같은 대출들이 섞인 상품도 최고 등급인 AAA를 받았어요. 국채와 같은 수준의 안전한 투자라고 인정받은 거죠. 투자자들은 이런 등급을 믿고 안심하면서 돈을 투자했습니다. 연기금이나 보험회사처럼 안전한 투자만 해야 하는 기관들도 마구 사들였어요. 신용평가 회사들의 잘못된 평가가 위기를 키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월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대출업체는 대출을 해줄 때마다 수수료를 받았고 투자은행은 이걸 증권으로 만들어 팔면서 또 수수료를 받았어요. 신용평가 회사는 평가해주면서 돈을 받았고 최종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에 만족했습니다. 완벽한 생태계처럼 보였죠.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대출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당시 금융업계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어요. 위험을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 위험 자체가 사라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집값이 떨어져도 다른 지역은 괜찮을 테니까 전체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쓰레기를 아무리 잘게 쪼개서 여기저기 뿌려도 쓰레기는 쓰레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복잡한 상품들 때문에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2005년부터 미국 주택시장에 작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새로 나오는 주택담보대출의 2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어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는 방식의 대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월 납입금이 적어서 좋았지만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처음 몇 년간은 낮은 금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변동금리 상품도 많았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도 미국 부동산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거든요. 유럽, 아시아, 중동의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고 이는 부동산 가격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도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주택담보증권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돈의 흐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어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소비를 늘렸습니다. 경제 전체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호황 속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불안한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집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었고 집값 대비 임대료 비율 같은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지표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006년에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수익률 곡선 역전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도 주택시장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좋았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2007년에 집값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고 무리한 대출을 받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대출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상황을 언더워터라고 부르는데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는 걸 선택했습니다.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모기지 담보부 증권들의 가치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은행, 보험사, 연금기금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어요. 2007년 초부터 뉴센츄리를 비롯해서 20개가 넘는 서브프라임 대출업체들이 연달아 파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업체들이 규모가 작으니까 전체 시스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07년 중반에는 베어스턴스라는 유명한 투자은행의 헤지펀드 2개가 부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망했어요. 이때부터 월가의 충격파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3% 정도였는데 압류되는 주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작은 비율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황 상태가 퍼지면서 신용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은행들이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조차 꺼리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연방준비은행은 급하게 금리를 내리고 시장에 돈을 풀어서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이미 터지기 시작한 신뢰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08년에 들어서면서 주택시장 위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25% 정도가 연체나 부도 상태가 됐고 수백만 명의 집주인들이 집값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떠안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집을 팔려고 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출금 갚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집 열쇠를 은행에 맡기고 떠나는 것을 선택한 거죠. 2008년 3월에는 월가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은행 중 하나인 베어스턴스가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하루 만에 주가가 90% 가까이 폭락했고 회사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급하게 개입해서 JP모건 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헐값에 인수하도록 주선했어요. 주당 2달러였는데 1년 전만 해도 100달러가 넘었던 주식이었습니다. 85년 동안 살아남았던 회사가 며칠 만에 사실상 사라진 셈이었죠. 위기가 심해지자 미국 정부는 2008년 9월 6일에 페니메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했습니다. 미국 전체 주택대출의 절반을 담당하는 이 두 거대한 기관이 파산 직전에 몰렸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주택시장 전체가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터졌어요.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라는 대형 투자은행이 파산을 신청한 겁니다. 158년 동안 살아남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파산 사건이었습니다. 정부는 베어스턴스와 달리 리먼 브라더스는 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너무 커서 망하면 안 되는 회사라고 생각했던 리먼이 실제로 망하자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망한 다음 날 세계 최대 보험회사 중 하나인 AIG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회사도 부실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파생상품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거든요. 연방준비은행이 85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해서 겨우 살려냈어요. 하지만 AIG 구제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리먼은 망하도록 놔두고 AIG는 살려주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이때쯤 되니까 신용시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전혀 믿지 않게 됐고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간 겁니다. 의회는 서둘러 TARP라는 7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처음에는 의회에서 부결됐다가 주식시장이 하루에 7% 폭락하자 급하게 다시 가결시켰습니다. 피해는 금융권에서 실물 경제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10월까지 최고점 대비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투자를 줄이고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집값 하락과 주식시장 폭락으로 재산이 줄어들면서 지출을 대폭 줄였죠. 은행들도 대출을 극도로 까다롭게 심사하기 시작해서 건전한 기업들조차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월가의 상황은 정말 아비규환이었어요. 트레이더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복잡한 금융 상품들의 가치가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CDO의 CDO 제곱이니 합성 매자닌이니 하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복잡한 상품들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됐거든요. 많은 투자은행들이 이런 상품들을 수백억 달러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치를 매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위기는 월가에서 시작됐지만 일반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약 400만 명의 미국인이 집을 잃었고 40~50만 명이 압류 절차를 겪거나 주택담보대출 연체 상태에 빠졌어요. 807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죠. 특히 건설업, 제조업, 금융업에서 대량 해고가 일어났고 젊은 층과 소수계층의 실업률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붕괴의 충격파는 미국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부실한 주택담보증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유럽은행들이 연달아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아이슬란드는 나라 전체의 은행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구 30만 명의 작은 나라였지만 은행들이 해외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큰 손실을 본 거죠. 결국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 폭락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주가지수가 최고점 대비 40에서 60% 떨어졌어요. 2009년에는 세계 무역량이 10% 정도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습니다. 중국, 독일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도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규제 완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 부문에는 너무 많은 허점이 있었고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은행과 투자자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투자했습니다. 수학적 모델에만 의존해서 실제 위험을 과소표한 경우가 많았어요. 감시기관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신용평가 회사들은 평가 대상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같은 대출 상품의 최고 등급을 남발하게 됐죠. 주택담보대출이 대량으로 부도날 위험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겁니다. 정부 규제기관들도 각자 다른 영역을 담당하다 보니 전체적인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연방준비은행의 정책 실수도 컸어요. 앨런 그린스펀 의장 시절의 정책이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낮게 유지했고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유시장주의적 믿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부동산 거품을 키웠지만 아무도 이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또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만들어내는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하고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월가의 수학 천재들이 만든 화려한 위험관리 모델들은 실제로는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모든 것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크게 과소평가했거든요. 주택시장이 무너지자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복잡한 금융 상품들은 위험을 분산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은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망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전체 금융 시스템을 거의 무너뜨릴 뻔한 연쇄 반응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하나의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나머지 모든 도미노들이 연달아 넘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서로 연결돼 있고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터진 후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은 전례 없는 규모로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7천억 달러 규모의 TARP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행들을 구제하고 망해가는 금융기관들의 정부 자금을 투입했어요. 이런 조치들이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정부가 개별 은행들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사실상 은행 국유화가 이뤄진 경우도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월가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 오히려 보상을 받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납세자들의 돈으로 혼란을 야기한 바로 그 회사들을 살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컸어요.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면 앞으로도 더 많은 나쁜 행동을 부추기게 될 거라는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구제받은 은행들이 임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분노가 더 커졌어요. 한편으로는 정책 위반자들이 경제를 다시 살리고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연준은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내렸습니다. 2009년 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7,807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섰죠. 인프라 투자, 실업급여 연장,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0년에는 의회가 도드-프랭크법이라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금융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또 다른 위기를 방지하자는 취지였어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도 만들고 은행들이 예금자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너무 커서 망하면 안 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바스넬이라는 새로운 국제은행 규칙들이 나왔어요.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더 적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08년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또한 각국 정부들이 금융 안정성을 감시하는 기구들을 만들어서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어요. 경제는 서서히 회복됐지만 상처는 오래 남았습니다. 대공황이 공식적으로는 2009년 6월에 끝났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실업률이 몇 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집값과 가계소득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2010년대 중반까지 걸렸습니다. 많은 가정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주식시장마저도 2007년 최고점을 회복하는 데 6년이나 걸렸어요. 2008년의 트라우마는 집 압류, 실직, 신뢰 붕괴 등의 형태로 위기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고 투자에 대해서도 훨씬 보수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을 보면 몇몇 탐욕스러운 은행가들이나 무리한 대출을 받은 집주인들 때문에 경제가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실한 대출, 잘못된 인센티브, 규제 공백, 그리고 집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맹신 위에 세워진 카드로 만든 집 같은 시스템 전체가 문제였어요.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았던 거죠. 월가의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없앤 게 아니라 그냥 숨겨놓기만 한 거였어요. 금융혁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는지도 모르면서 복잡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만 보고 위험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어요. 실패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야말로 오히려 믿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인간의 탐욕과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복잡성의 함정을 보여주는 값비싼 교훈이었던 셈이죠.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경제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고 취약한지 그리고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